주입식으로만 넣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과 그렇죠. 창의적. 그 한자식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근데 그 방법을 아는데 왜 우리가 배우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결국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고 뭐라 그래서 지금 토라 교육이랑 이 하브라 교육이 엄청 많이 분포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창의적 교육 해야 된다는 거에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 네 분 들어오죠. 시간 됐죠 이제. 제가 여기 카메라를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 근데 이제 다 보이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네,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는데요, 교수님? 아니 조금만 더 올리면 밑으로 약간 어때요? 아니 지금 저 낮추라고. 맞추니까 네. 올라. 저 낮추라고? 테레비 화면이 좀 안 보여서 그래요. 아, TV? 예, 어때요?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끝이에요. 아니 그거를 앵글을 조금 이렇게 각도를 숙여봐요. 구글이 어때요? 오케이. 됐어요? 너무 숙였다. 됐어요? 예, 됐습니다. 예. 지금 상태는 어때요? 교수님이랑 화면이랑 다 예, 잡히죠? 잘 나옵니다. 선이 보여요? 그 선이요? 그 선은 안 보이죠. 오케이. 됐어요?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며 또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신학원 강의에 참석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과학과 신앙 세미나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강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었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접목되는지도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삼위일체와 양자 역학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저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학원 학생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저도 잘 모르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가요? 네, 한 분 한 분 다 이제 대답을 하실 테니까 그냥 편한 것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가 뭐죠? 삼위, 위격. 삼위가 뭐죠?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성령. 한 분이시다. 네. 일체이시다. 한 몸이시다. 네네. 근데 사역, 왜 사역은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근데 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어렵게 꼭 주장을 해야만 하죠?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나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성경에 없는 이 삼위일체를 찾아야 되죠? 그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네. 이해 안 되는데 저기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막 힘든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라는 그 여러 면을 우리가 둬야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 지식은 저 과학적인 일부만 아는데 그 하나님의 실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저 우리의 지식 말고도 다른 여러 면으로다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새로운 땅이 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부분적으로 안는다고 논리학적으로다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전체 부분이 전체다는 틀리지만 그죠? 일부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다양한 그 우리의 사고 틀에 뛰어넘는 부분을 우리가 지식으로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삼위일체 형태로 저는 표현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데도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었는데
요한 같은 저 보면 성자도 그때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요. 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창조자 하나님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틀로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해진 것이 하나야 저는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광대하고 진리 이런 것을 어떤 어느 단어 하나로는 빛에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에서 우리가 나눠서 한번 그 형태 역할을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한번 투영해본 우리의 인식들이다. 저는 삼일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은 삼위일체를 알았나요? 글쎄 그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예수님. 그 후에 성령님을 보시겠다니까 보내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의 사역. 그렇게 가난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직위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간단하게. 성경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300년 AD 그러니까 예수님 AD 한 300~400년에 이제 삼일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전에 없었어요. 그런 말이. 근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이게 뭐지? 뭔가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삼일체니까 받아들였는데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도대체 언제 이 삼일체라는 개념이 도입됐냐? 바울 시대도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완벽하기 때문에 예언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 시절에 그 구약을 이해한 거. 지금 우리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별의 이해가 우리가 있었는데 아마 AD 300~400년에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역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 예수님은 누구야?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체험하잖아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것 같다는 그런 것도 우리도 경험하고 이런 그 교부들의 그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꼭 삼일체를 주장해야만 그것이 정설이고 아니면은 이단이라고 지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이게 이제 오늘 설명이 나온 거예요. 가파도키아의 교부들이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누가 이런 것을 했다는 거고. 그게 어떻게 지금 증명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도키아 하면은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여기 나오죠. 항상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은 지는 거죠. 가파도키아 교부들은 로마의 그 국정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걸 피해서 이 가파도키아에서 이제 그런 굴에 들어가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교부들이 처음으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개체, 우리는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 따로인 줄 알았잖아요. 개체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통일성으로 가자라고 한 거예요. 이 세 분이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나가는 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성 어거스틴이 AD 354년, 430년에 사신 분인데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그 전에는 개체성을 강조하면서 이걸 통일로 가자 그랬는데 먼저 이 통일을 강조한 다음에 하나하나의 개체성으로 나아가자.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론의 그 핵심을 이제 마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론, 예수론, 성령론 하잖아요. 그런 누구누구의 성령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도 이제 찾아보니까 누구누구의 삼위일체설, 누구누구의 삼위일체설에도 쭉 나름대로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라고 좀 많이 애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론과 성령론을 삼위일체론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통일적 시각을 마련했다는 거죠.
각각의 개체, 위격으로 설명하다가 이제 통일로 가는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이제 세 위격의 이제 통일성을 설명하면 존재와 속성이 분리되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어려워요 말이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고 세 위격은 관계성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삼위일체론 책에 나온 걸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고 성령은 궁극적인 근원은 아버지로부터 출현하고 그리고 시간의 간격 없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공동 출현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냐? 성령은 출현에 그치지 않고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의 결속으로 봤어요. 이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자체는 동일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상호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잘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당시에 그 교부들의 생각에는 이게 우정으로 표현이 됐나 봐요. 삼위일체를 공동체로 보는 것이 이제 뛰어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교제와 우정으로 보았고 또한 위격 사이에 세 위격 사이에 친교와 교통으로 해석함으로써 공동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공동체성, 교제, 우정의 개념은 20세기 중반 후에 일어난 현대 삼위일체론의 부흥에 많은 통찰을 주었다. 지금 삼위의 개념을 하나하나 이어가는 거를 우리 일반적인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삼위를 내적인 관계로만 규정지으면 너무 정적이고 불가사해지고 삼위를 동적으로 이해하면 그 중심에 성령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통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또 새 위격이 고유성을 지녀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관계, 역사, 전유라는 그 세 개의 개념을 또 도입해요. 관계로서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삼위의 위격은 하나하나의 위격은 자체 내의 관계성 혹은 세상과의 관계성으로 이해하고 상호 관계의 차원에서 위격의 고유성을 인정합니다. 개체성을. 아버지는 아버지, father,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고 근데 서로에 대한 관계로서의 위격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성을 얘기해요. 아까는 통일성을 얘기하고 지금 고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의 구별은 내적인 상호 관계에서 찾아진다. 어려운 말만 계속 하고 있죠. 이제 역사, 관계 속에서 역사는 이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삼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부들도 그것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에는 각 위격의 단일한 현현, 하나하나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이제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체험한 것이 이제 성령이에요. 근데 인간이 구체적인 한 위격을 우리가 체험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삼위가 함께 역사한 거예요.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또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위격에 대한 분리된 표현은 이게 인간의 인식 능력과 언어의 한계에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잘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체험은 하는데 인간이 삼위를 동시에 체험하더라도 삼위일체를 묘사하는 데는 인간의 언어로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찾아낸 거죠. 교부들도. 그런데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로 우리가 가진 언어가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위격을 개벌적으로 체험하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경험은 할 수 있는데 또 모든 사역을 삼위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홀로 구약시대 역사고
성자 홀로 신학세의 역사며 성령 홀로 성자 이후에 역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인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태어나면서 그게 창조를 그때부터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세기에 계속 수면 위에 운행하는 성령이 그때도 나오고 이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성경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야말로 비밀 찾기를 하듯이 삼위일체는 본질적으로 분리적이라는 거잖아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개별성으로 분리하고 있고 가시적인 피조물에게는 외관상으로는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자역 관계에서 그래요. 양자역 관계에서 개별 위격으로 나타나는 활동을 하나하나 삼위가 함께 역사하는 것으로 본 것은 뛰어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면서 봤다는 거죠. 그리고 고유한 위격의 사역을 삼위일체 통일성 안에서 해석했다는 거죠. 성경의 해석을 삼위일체 흔적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저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얼마나 이렇게 애쓰고 있나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속사람을 보는 사람. 우리도 우리를 모르잖아요. 우리 생각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마음의 원천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또 그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이 셋은 단일체이며 하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도 내 안의 마음과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과 그런 것이 하나잖아요. 근데 구별돼서 나타나잖아. 말은 하고 있고 행동도 하고 있고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삼위일체를 이제 우리 현상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지금 하나인데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셋은 단일체이며 하나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간 정신의 중추들이 있어요. 기억력, 이해력, 의지 다 하나하나 다른 거죠. 그런데 각기 다른 세 가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잖아요. 나 하나의 생명. 이런 현상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내 자신, 내가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하는 주체, 사랑받는 객체, 이 둘을 이어주는 사랑. 이 셋이 일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본다. 이제 삼위일체를 해석하기 위한 아주 그냥 우리 그 궁핍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내보자고 애썼던 교부들의 생각이에요. 마음, 사랑, 지식. 마음이 자신을 사랑할 때 그 마음과 사랑, 이에 대한 지식. 너무 철학적이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사랑, 지식이 완전하다면 동등하고 동등하다면 셋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사랑하는 자, 성부, 사랑받는 자, 성자, 사랑, 성령을 설명하는 논리와 같다.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해석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서 많은 제들은 삼위의 역할을 일치하는 것을 보는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성부가 아니라 삼위로 언제나 함께 역사하는 거죠.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게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거기 성자 성부 그러니까 단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삼위가 함께 일체가 됐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흔적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파도키아 교부들이 고난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가며 성경 안에 있는 그 해석을 통일성을 찾아가려고 했었고 각각의 개체에서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AD 300~400년에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통일성을 먼저 주장하고 했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삼위일체를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은 나는 하나인데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설명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했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도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책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그 삼위일체 책들을 보니까 그 각각의 신학자들이 자기의 삼위일체론을 계속 주장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세계만 이해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이런 3위가 뭐였어요? 첫 시간에 제 강의에서 이게 나왔었거든요. 고전역학이에요. 뉴턴 역학. 2위가 뭐예요? 만유. 만유인력이 뉴턴 역학. 뉴턴이. 상대성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거든요. 뉴턴은 결정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신학은 결정론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는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걸 노력할 필요 없잖아. 뭐 이런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아니야, 상대적이야. 어떨 때 시간이 막 길어져, 어떨 때 시간이 짧아져. 공간도 휘어. 막 우리가 보는 공간이 어디가 휘어요. 우리는 보는 결정론적인 뉴턴 역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가요. 그 다음이 양자역학이에요. 아인슈타인도 이해 못한 양자역학이야. 아인슈타인이 무슨 양자역학이 아니야. 아인슈타인 이해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닌 걸 증명할 거야 하고 실험 제안을 해요. 그 실험 제안이 결국 양자역학을 증명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이해 못한 양자역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냥 아직은 못해요. 그러니까 뉴턴 만유인력이 그동안의 모든 과학을 다 지배해왔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거 다 이제 이거는 결정론적인 고전 역학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신동엽 목사님 할 때 저는 여전히 지구가 이렇게 돼서 우리는 여기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꾸로 있어야 되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되면 저는 여기 서 있다고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디 서 있대? 거꾸로 서 있어야 돼.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도 그게. 응? 근데 신동엽 목사님 그때 뭐라 그랬어요? 공간이 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사과 혼자 뚝 떨어지는 거니까 공간이 이렇게 가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간이 지금 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공간 만유 인력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거꾸로 서 있어.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보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서 있지, 머리가 있지만 이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반대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게. 이해되세요? 아무리 만유인력이라도 근데 그게 공간이 휘는 상태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신동엽 목사님 우리 강의에서 제가 그 이해를 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공간이 휜 상태로 잡고 있다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완전히 이해되진 않지만. 바닷물 안 쏟아지는 게 더 이상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보는 현상 중에서도 질문을 안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 질문을 안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유인력은 이제 질량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고, 이제 중력, 이제 원심력과 이제 이 지구 안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또 원심력은 이게 돌면서 나타나는 이제 그 원심력이 합한 것을 이제 중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별개의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관찰자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시간, 기준, 공간, 이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공간이 휜다고 그러지 않나, 시간이 뭐 길었다 짧았다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물질은 공간 안에서 시간에 따라 운동할 수 있고요. 시간과 공간은 절대로 주어진 무대에서 물질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서로. 이게 이제 결정론이에요. 고전 역학. 우리는 이걸로 이제 거의 뉴턴이 어제 이런 생각을 한 것도 1600년이잖아요. 거의 우리가 20세기 전까지는 다 고전 역학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다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물질, 에너지가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 개개였는데.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통합되어서 시공간이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관측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고 길이가 수축되고 막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 거고, 그 빛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양자역학도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이 다 우리 볼 수 있는 게 빛이, 우리가 빛을 내고 전자가 빛을 내고 이래서 다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빛은 정지 질량 제로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에너지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와 질량과 어떤 관계가 있냐? 옛날에는 에너지는 에너지, 질량은 질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고 막 이런 그 과학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무거운 물체는 빛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큰 중력을 가진 물체, 그 뜻을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해요. 그래서 블랙홀의 개념도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양자역학의 개념. 리처드 파이만이라는 노벨 수상자예요. 이 사람도 1900년대 이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양자역학을 이해 못한다는 게, 자기도 물리학자야. 그래서 물리학자가 양자역학 이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모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는 세계만 봤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물리학이라는 분야예요. 물리학은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는 학문이에요. 얼마나 철학적이야. 그래서 물리학과 철학은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원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학 배울 때마다 가장 간단한 입자, 원자 이렇게 배우잖아요. 원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달톤의 원자론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배우는 게 이제 원자 하고 배웠어요. 가장 입자, 작은 입자.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가장 작은 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성질을 가지면서 독특한 성질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입자는 여전히 원자예요. 그러니까 원자 이상의 세계는 우리가 그래도 볼 수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 원자를 깨고 들어갔더니 전혀 다른 세계가 나타나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될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백상계, 원소, 지금은 뭐 그 소립자까지 막 발견하잖아요. 가속기를 통해서 막 새로운 원자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뭐 100, 뭐 30, 40 막 번호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금방 없어져요. 우리가 그냥 만들 뿐인 거지. 근데 이제 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실제적으로 한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구성하는 거는. 그래서 원자의 행동은 일상생활의 행동과 너무나 이제 다른 행동을 이제 얘가 하게 되는데, 원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학문이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고전역학은 거시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 양자역학은 미시세계, 이제 보이지도 않는 세계. 그 동영상 본 분 계세요? 대충 봤어요? 그게 얼마나 작은 입자들인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원자 갖고 얘기했나? 전자는 거의 뭐 없으니까 원자의 크기를 동전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폭발, 그게 실제적인 크기가 되면 지구 하나만큼. 지구 하나만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니까 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다루기도 어렵고 그런 세계예요. 그러면 이제 이 미시 세계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냐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은 여기 있었던 거는 여기 있어, 측정할 수가 있어. 얘는 여기 있어, 측정할 수가 있어. 근데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측정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 안 것도 얼마 안 돼요. 다 원자의 달토론, 보아의 원자론, 뭐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리학자들이 다 그걸 발견해 가요. 그걸 볼 건데, 근데 이제 미시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확률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과학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한 결과를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연과학은 자연의 현상을 증명하는 거고 측정해서 가설을 세우고 증명해 나가는 건데 또 우리가 뭐 이 과학이 이제는 우리 자연과학의 영역이 아니랬다 그랬잖아요. 과학하면 뭐 다 붙어 있잖아요. 사회과학, 인문과학, 농업과학. 그게 대상만 바뀌었을지 그거를 관찰을 해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학문이 이제 과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관찰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다른 세계죠. 그래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또 수식으로 풀어가지고서 수학으로 물리학자들이 이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결정론이에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신학에서는 자유의지가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결정론이었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인생은 다 끝이야. 다 예비돼 있어. 그랬는데 자유의지가 들어오면서 너한테 하나님 의지를 줬어. 뭘 선택할 거야. 그게 이제 이 비결정론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론전 입장을 취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첨단 과학의 이론이 되는 이제 학문이 지금 양자 역학이 된 거예요. 양자라는 것은 이제 양을 가진 입자라는 뜻이에요. 퀀텀 메카니스트라고 해요. 어떤 입자만 양을 가진 입자를 양자라고 해요.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 간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역학이에요. 그래서 양자 역학이에요. 어떤 일정한 입자를 가진 그러니까 원자도 전자도 양성자도 그 안에 들어있는 쿼크들 다 이제 양을 가진 입자들이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으나 원자의 행동 이제 양자 역학이라고 해요. 물질을 여기서 양자 역학으로 짜장면과 짬뽕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것을 그게 제가 동영상 보여줄 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이해 안 되잖아요. 말이 돼?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으면 원자의 행동 그러니까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물질의 행동은 보존 역학이 양자로 구성돼서 물질이 됐어요. 여러분의 몸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보존 역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질은. 근데 원자로 되어 있는 그 원자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변천사예요. 1803년에 놀턴이 원자 모형이 입자를 깨고 깼더니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다. 아톰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1800년. 그 다음에 1897년에 톰슨이 그걸 갖고 설명을 해보니까 얘 이 안에 차지가 있어. 마이너스. 음극선 실험을 했더니 여기 막 끌려. 여기 막 양극 플러스를 해보니까 여기에 뭐 전하를 했더니 뭐가 있어. 전자를 발견해요.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 갖고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애가 있네. 이걸 발견해요. 그 다음에 1911년에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원자를 때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빛이 뭐 가운데가 뭐가 있는지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커다래 뭔가가 그게 이제 원자 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중성이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게 1998년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에요. 근데 그럼 전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 원자 핵은 가운데 있으면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끌어당기려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때 이제 생각한 것이 어떤 궤도가 있어서 돌 거야. 생각이에요 다. 그래서 그 궤도를 그려놨어요. 그래야 1913년에 이제 보어가 이 사람이 양자 역학의 시작이에요. 보어가 원자가 아마 가운데 핵이 있고 어떤 궤도를 돌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궤도를 도는데 그 궤도에서 다음 궤도로 올라가거나 내려와야 되잖아요 전자가. 근데 얘가 없어졌다가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뭐 통로로 가야 되잖아요. 길이 있어야 되잖아. 뭐 원자가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뭐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여기서 없어졌다가 순간이동을 여기서 딱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 원자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거는 양자 도약으로 얘가 뭔가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올라다 중간에 없어요. 그 스펙트럼이. 그걸 보고 보어는
이 궤도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궤도에 에너지를 뛰어올랐다가 에너지를 없으면 뛰어내리고 그 에너지의 변환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해내요. 이게 이제 우리 양자 역할이 시작이 됩니다. 양자 도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순간이동을. 그래서 이렇게 궤도를 그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이제 그 불확정성의 원리를 하이젠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설명할 건데, 야, 원자 내가 보니까 원자핵은 가운데 있어. 그래 전자가 어디 위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속도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뿌옇게 주변에다 그려놨어요. 전자는 어디를 이렇게 도는 게 아니야. 그냥 어디에 있는데 몰라. 근데 확률이야.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야. 이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이제 나오면서 양자역. 이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해 못한 거죠. 그래서 고전역학에서 이제 원자의 구성을 보면 이제 원자핵이 있고 그리고 전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의 시작은 뭐냐면 그냥 물질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중 슬릿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얘가 물질이야, 입자야. 그럼 이제 어떻게 행동할 거냐면 여기서 입자를 막 때려줘요. 그리고 구멍을 통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구멍은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가가지고 두 줄이 나타나요. 이건 입자일 때 얘기예요. 그런데 원자를 갖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얘가. 입자를 넣는데 막 여러 개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입자가 아닌 거죠. 입자라면 거기밖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로 그냥 가야죠. 얘는 파동과 같은 성질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파동은 간섭하잖아요, 서로. 그다음에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근데 입자를 넣어줬는데 파동 같은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자가 에너지화 될 수 있고 에너지가 입자화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입자설과 파동설이 옛날엔 따로였어요. 그런데 원자는 입자로서도 행동하고 양자는 입자로서도 행동하고 파동으로도 행동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측자의 의도가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관측자는 그냥 저기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관측만 하면 돼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늘. 근데 내가 관측자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을 때와 안 쳐다보고 있을 때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그게 이제 관측할 때는 입자로 활동해요. 근데 관측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약간 파동으로 활동해요. 이게 이제 양자 역할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관측할 때는 입자고 관측 안 할 때는 파동이야. 그러니까 원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에너지는 MC 자수.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질량이 에너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자 폭탄이나 이런 거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동으로 이제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양자, 중첩, 3일치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서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설명한 것 중에서 동시에 짜장면을 먹는 나와 짬뽕을 먹는 내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말한 대로 내가 관측하지 않았을 때, 내가 관측했을 때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하는 양자 얽힘에서 이제 물으려면 이렇게 항상 하나와 얘는 스핀으로 짝꿍을 갖고 있어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갖고 있는데 얘도 짬뽕을 갖고 있고 얘도 짜장면을 갖고 있어요. 얘도 짬뽕을 갖고 짜장면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할 때. 근데 안 봤을 땐 둘 다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한쪽에서 내가 짜장면을 선택하면 얘는 짬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얽힘이. 그래서 그게 관측하지 않았을 땐 둘 다가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결정을 하면 이쪽은 자동적인 결정되는 게 양자 얽힘을 제가 양자 얽힘에 대해서 너무 복잡해서 안 하거든요, 제가.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지구가 있고 안드로메다가 있는데 지구에서 이렇게 가위가 이렇게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가위질을 딱 하면 여기서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텔레파시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에 우리가 뇌 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인지하는 거고 그게 나중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뭐 뇌에다 이렇게 꽂고 뭐 이런 거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양자 중첩 3일체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요. 양자가 여러 위치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개념이잖아요. 파동으로 말하면은 지금 엄청 여러 개의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 무소부재하시며 뭐 이런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측이 실험의 대상을 바꾼다고 했어요. 인간이 보고자 하는 대로 어떨 때 3위가 성부로 보여. 어떨 때 3위가 성자로 보여.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거는 관측자가. 그렇지만 그분은 한 분이야.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할 때는 짜장면과 짬뽕을 동시에 먹을 수 없으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 다 이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짜장면을 먹는 나와 짬뽕을 먹는 내가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관측 결정이 됐을 때 내가 짜장면을 먹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측에 따라서 이게 변화된다는 거가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또 어느 그 동영상에서 설명한 고전역학은 그냥 배우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 관찰자는 이제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되는 거래요. 그런데 아니다 뭐지?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사이 하나 더 집어넣던데 내가 그러니까 관찰자가 무대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그 자체 그 고전역학이었는데 관찰자가 배우와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역학은 이 셋이 얘도 변화돼. 그렇게 또 설명을 해보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객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관객까지도 내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관객이 이제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거를 또 이렇게 양자역학으로